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입니다. 왜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뛰어난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타고난 재능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을 하고야마는 그들의 진짜 성공 비밀은 무엇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그 성공의 비밀이 그릿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릿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이며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과 끈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 그릿의 힘을 10년에 걸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지금까지 전 세계 600만 부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그릿. 지금부터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이 책 속 그릿의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내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스포츠면부터 경제면까지. 신문 주말판에 실린 배우와 음악가 소개부터 정계 유망주에 대한 일면 기사까지 신문의 모든 면에 재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넘쳐난다. 누군가가 기사에 나올 만한 업적을 달성하는 즉시 그를 비상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모든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나는 최근에 라디오 방송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을 비교하는 한 논평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이 타고난 정치인인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인의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그의 견해로는 빌이 재능형인 반면에 힐러리는 노력형에 불과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힐러리가 결코 남편에 필적하는 정치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나도 그런 말을 뱉을 뻔한 경우들이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정말 천재인데? 라는 혼잣말이 나오려 한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어째서 재능에 대한 무의식적 편향이 남아있는 것일까?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성의 일상성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사회학자 댄 챔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그러나 탁월성이 평범함 속에서 나온다는 말은 호응을 얻기 힘들다. 나는 챔블리스에게 전화해 그가 관찰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는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 몇 년간 비상근 코치로 일하면서 재능과 그 재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매료되었다. 젊은 조교수였던 챔블리스는 수영 선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는 총 6년 동안 동네 수영 클럽부터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우수한 선수팀까지 모든 수준의 수영 선수와 코치들을 면담하고 관찰하고 때로는 함께 생활하고 원정 경기까지 따라다녔다. 재능은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일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경기 성적이라는 표면적 현실 뒤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고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구별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들을 나머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재능과 신체적, 유전적, 심리적, 생리적인 인자를 타고난 축복받은 존재처럼 바라본다. 재능이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다. 재능을 타고난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다. 나는 챔블리스의 관찰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음악가 등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이내 포기하고 재능이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훈련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넘는 탁월한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될 때 자동으로 타고났다는 분류를 한다. 챔블리스는 위대한 수영 선수들의 전기를 통해 그들의 궁극적 성공에 기여한 많은 요소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영에 관심이 있고 코치 강습료와 대회 참가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수영장 이용료를 지불할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부모를 두었다. 결정적으로 수년간 수천 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그 모든 연습 시간에 수많은 구성 동작들을 다듬은 결과가 한 번의 결점 없는 경기로 집약돼 나왔다. 재능이 눈부신 기량을 완벽히 설명해 준다는 가정은 틀린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중계방송이 최고의 선수를 볼 유일한 기회이거나 매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경기만 봤다면 성공의 이유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 쉽다. 이어서 그는 수영으로 성공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마이클 펠프스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시죠? 내가 물었다. 물론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선 훈련으로도 안 되는 신체 구조상의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같은 코치에게 지도받아도 어떤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발전폭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어서 질문했다. 그랬죠. 하지만 탁월한 기량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기량은 수많은 기술이 합해져 나오고 그 하나하나의 기술은 노력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챔블리스는 탁월한 기량을 갖추기까지 들인 수많은 시간, 나날, 주, 해를 저속 촬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가 봐왔듯이 평범한 동작들이 합해져 빼어난 기량이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구성 동작의 점진적 숙달로 탁월한 기량이 전부 설명될지 궁금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신비로움과 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의 대답이었다. 이어서 그는 1984년 LA 올림픽 상관왕이었던 로디 게인스와 마크 스피치의 수영 시합을 지켜봤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스피치는 1972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를 딴 선수로 마이클 펠프스 이전에 최고로 꼽혔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1984년 은퇴한 지 12년이 지나자 스피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이었죠. 그리고 당시 100m 자유형 세계 기록 보유자인 로디 게인스와 같은 조에 배정되었어요. 두 선수는 수영장을 왕복하는 동안 50m 경기를 하듯이 전력 질주를 하더군요. 주로 게인스가 앞서갔지만 그들이 절반쯤 갔을 때 수영팀 전원이 수영장을 에워싸고 스피치의 모습만 지켜봤죠. 팀에 있던 모든 선수가 로디 게인스와 함께 훈련했으므로 그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스피치와 수영을 해본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한 선수가 손으로 스피츠를 가리키며 세상에 물고기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탁월성의 일상성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기량을 재능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쉽게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기량이면 신의 영역이 아니겠냐고 슬며시 그를 떠보았다. 대답 대신 그는 내게 니체의 글을 읽어보라고 했다. 니체? 철학자 니체? 마크 스피츠의 기량을 설명하다 난데없이 왜 19세기 독일 철학자 이야기를 하지? 알고 보니 니체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스피츠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기량을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젊은 수영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크 스피츠가 남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도 갖지 못한 수영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수영장 옆에서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가? 마크 스피츠가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 생활 초창기에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여럿 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워런 맥켄지, 1만 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 미네소타에 사는 워런 맥켄지라는 유명한 도예가가 있다. 현재 92세인 그는 성인이 된 뒤로 한시도 도예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역시 예술가였던 죽은 아내와 그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시절에는 도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하고 보석 세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르네상스인처럼 만능이 돼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곧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이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르는 것보다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소묘와 회화, 실크스크린 작업도 그만두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접고 도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영역은 도예라고 생각했거든요. 맥켄지가 내게 말했다. 솜씨 좋은 도예가는 하루에 40에서 50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잘된 작품도 있고 보통인 작품도 있고 형편없는 작품도 있습니다. 몇 점 정도가 상품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이 매일 사용하더라도 계속 눈길을 사로잡겠죠. 물론 미술계가 맥켄지를 찾는 이유는 그가 괜찮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작품이 아름답고 형태가 독특하기 때문이다. 나는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의 집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해서 말하면 맥켄지가 만든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작품의 총 개수가 그가 예술가로서 달성한 업적이 될 것이다. 거장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평생 남긴 걸작이 한두 점뿐이라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맥켄지는 9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그는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우리 부부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 만든 도자기 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작품이었지만 당시의 생각이 단순했던 만큼 작품 역시 단순했고 요즘 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깊이가 없었죠.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작업이 수월해지고 맥켄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했다.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맥켄지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의 집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점점 더 잘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존 어빙.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까지. 가하프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이는 존 어빙의 4번째 소설, 가하프가 본 세상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기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빙은 멋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칭송받는다. 지금까지 10권이 넘는 소설을 썼으며 그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절반은 영화로 제작됐다. 가하프가 본 세상은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그가 직접 각색한 사이더 하우스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가하프와 달리 어빙은 재능형이 아니었다. 가하프는 지어내는 이야기마다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듯 했지만 어빙은 원고를 여러 차례 고쳐 쓴다. 그는 습작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무엇보다도 원고를 전부 뜯어 고쳤어요. 재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어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다고 한다. SAT 언어 영역 점수는 800점 만점에 475점으로 SAT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졸업 학점이 모자라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다. 어빙은 교사들이 자신을 게으르고 멍청한 학생으로 여겼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어빙은 게으르지도 멍청하지도 않았다. 심한 난독증이 있었을 뿐이었다. 저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역사 과목의 읽기 과제를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저는 2~3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철자를 외울 수 없으면 가장 자주 틀리는 단어들만 모아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그의 아들이 난독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어빙은 비로소 왜 자신이 그렇게 열등한 학생이었는지 이해했다. 어빙의 아들은 친구들에 비해 읽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 아들도 저처럼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읽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그렇게 읽거든요. 내가 쓴 글이 아니면 무슨 글이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습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빙은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제 경우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른 나이에 재능을 발견한 사람도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그들도 거듭거듭 반복하고 애를 쓰고 인내하는 능력이 숙달될 수는 있지만 하룻밤새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까? 일부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일찌감치 재능보다 노력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이다. 제가 요즘 쓰는 소설에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빙이 말했다. 그는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입니다.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어빙은 남들처럼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맞춤법에도 서툰 것이 장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설을 쓸 때는 속도가 느리다고 곤란하진 않습니다. 작가가 원고를 계속 검토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요. 어빙은 매일매일 노력한 끝에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다작하는 작가가 됐다. 그는 노력을 통해 대가가 되었고 노력 끝에 얻은 대가의 필력으로 나를 포함한 수백만 독자에게 감동을 준 작품을 탄생시켰다. 윌 스미스, 죽거나 혹은 끝까지 하거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도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과거에 그는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근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윌 스미스가 보기에 성공은 곧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그는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나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9가지가 나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1940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건강한 청년의 특성을 알아냄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연구 목표를 구상하고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130명에게 최대 5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라고 요청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높이고 속도를 최대로 설정해서 학생들은 보통 4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겨우 1분 30초를 버틴 이들도 있었다. 이 러닝머신 실험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고안됐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기준 체력보다 힘들게 러닝머신을 설정함으로써 지구력과 의지력을 측정해냈다. 그들은 러닝머신에서 힘겹게 달린 시간이 피험자의 유산소 능력과 근력뿐 아니라 스스로를 다그칠 용의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중지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러닝머신 실험에 참가했던 이들을 추적 조사했다. 이제 60대가 된 피험자들은 대학 졸업 후부터 2년에 한 번씩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간 그들이 작성한 설문지, 서신, 심층 면접 기록 등 온갖 자료가 하버드 대학교의 개인별 폴더로 보관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각 피험자의 수입, 승진, 병가, 사회활동,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만족도, 정신과 치료 경력, 신경안정제 같은 감정조절 약물 사용 경력까지 기록해 두었다. 베일런트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성인기 전반의 심리적 적응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세의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해주는 신뢰할 만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베일런트와 그의 팀은 피험자가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을 결정짓는 변인이 그들의 청년기 체력 상태이며 따라서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이 아니라 청년기의 체력일 가능성도 고려했다. 하지만 기준 체력의 차이를 고려해 계산해도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과 정신건강 간에는 여전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윌 스미스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디 앨런, 그만두지 않는 힘.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과거 젊은 예술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켜보니까 작가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첫 단계에서 실패하고 실제로는 희곡 한 편, 책 한 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희곡이나 소설 한 편을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뒤이어 연극으로 상연하거나 책으로 출간하더군요. 좀 더 간결한 앨런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다.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나는 베일런트 교수에게 내가 1940년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있었다면 한 가지 제안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피험자들에게 원한다면 다음 날 다시 와서 러닝머신 실험을 해도 좋다고 했을 것이다. 내 생각에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하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겠지만 일부는 처음에 나온 기록으로 만족하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연구자에게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전략을 아는지 묻는 피험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친구들은 3번, 4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횟수를 토대로 그릿 점수를 매겼을 것이다.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그릿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행동이야말로 확실히 그릿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찾아오지 않고 영원히 그 실험과는 작별하기로 한다면 전날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기술이 향상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의 기술로 얻는 결실도 없을 것이다. 사실 러닝머신은 비유로도 아주 적절하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정용 운동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기대만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약 40%로 추정된다고 한다. 운동할 때 자신을 독려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아예 멈추는 것이다.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가 말해주듯이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길을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웨이트 기구가 전국 각지의 지하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두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든 친구에게 스웨터를 떠주겠다고 맹세했다가 겨우 소매 반쪽만 뜨고 바늘을 내려놓는가. 텃밭 가꾸기, 퇴비 만들기, 다이어트 하기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작할 때는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큰 장애물이나 긴 침체기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버리는가.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제대로 계산했다면 재능은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은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는 결과물은 훨씬 작을 것이다. 노력형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도자기를 만들고 책을 쓰고 영화를 감독하고 연주회를 한다. 그 도자기, 책, 영화, 연주회의 질과 양으로 성공을 판단한다면 끝없는 연습을 통해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동일한 기술 수준에 이른 노력형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윌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재능과 기술은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나는 여기에 기술이 성취와도 다르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열정을 좇아라는 졸업식 축사의 단골 주제다. 나도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 그런 축사를 들을 만큼 들었다. 적어도 연사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리라고 장담한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십자말풀이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윌 쇼츠는 인디애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좇으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고액 연봉을 받는 맨해튼 금융가의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고민 끝에 제 열정을 좇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은 6월의 더운 날씨에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있어야 하는 졸업식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릿의 전형들과 나눈 면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같은 단어로 몇 번이나 들었다. 헤스터 레이 씨도 마찬가지였다. 레이 씨는 2011년부터 쇼츠나 베저스만큼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매주 한 명씩 인터뷰해온 영국의 기고가다. 그녀의 칼럼은 매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다. 패션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코미디언, 쇼콜라티에, 바텐더 등 인터뷰 대상이 누가 됐든 레이 씨는 똑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그중에는 당신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레이 씨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어요. 단순히 나는 내일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나는 몇 개월 전에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서 매사가 시들하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저는 30대 초반인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똑똑하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가는 일은 너무 많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오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 자격증이나 직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이 글을 올린 30대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 대학 교수라고 내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으러 오는 20대들의 고민에도 깊이 공감한다. 내 동료인 베리 슈워츠는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불안한 청년들을 상담해왔다. 스와스모어 칼리지에서 45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덕택이다. 슈워츠는 젊은이들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직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상대를 찾을 때 겪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매력이 넘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사려 깊고 재미있는 상대를 바라죠. 모든 면에서 최고인 21살짜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려 해도 듣지 않아요. 완벽한 상대가 나타나기만 기다리죠. 사모님인 미란다처럼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내가 물었다.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죠.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하지만 아내가 완벽할까요? 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유일한 사람이 아내뿐일까요? 혹은 아내에게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함께 꾸릴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오직 나뿐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슈워츠는 직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길 거라는 신화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라고 말한다.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깊이 관여해봐야 미묘한 사항들을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일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재미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몰랐던 많은 면을 알게 되고 결코 이런 점들을 완벽히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꾸준히 해봐야만 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배우자를 찾는 일이 완벽한 비유가 되겠네요. 단 한 사람뿐인 이상형이 아니라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관심과 흥미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리가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가? 인간의 다른 특성처럼 관심도 일부는 유전되고
일부는 생애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다소 모호한 설명 외에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하지만 관심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해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내가 느끼기에 그 기본적인 사실들은 유감스럽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대부분은 열정을 떠올릴 때 솔 메니에르를 한입 베어무는 순간 앞으로 요리에 종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거나 처음 출전한 수영 시합에서 물에 뛰어드는 순간 언젠가 올림픽에 출전하리라고 예견한다거나 호밀밭의 파수꾼을 탈구하는 순간 작가가 될 운명을 깨닫는 식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평생 열정을 쏟는 일이 될지라도 처음 그 일을 접하는 순간은 잔잔하게 내레이션이 이어지는 영화의 첫 장면과 비슷하다. 레딧에 매사가 시들하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과학은 이런 조언을 해준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장기간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부터 특정 직업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이는 내 면담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이기도 하며 헤스터 레이시가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그릿의 전형이 될 인물이라고 해도 중학생 나이에 분명하고 확고한 열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단지 대체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파악하기 시작할 뿐이다. 둘째,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의 발견 과정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일 수 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을 일과 그러지 못할 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제프 베조스가 관찰한 바처럼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의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직접 시험해 보지 않고는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일과 관심이 사라질 일을 파악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다. 즉, 이제 막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지루한 감정은 느끼는 즉시 알지만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대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사 우주비행사인 마이크 홉킨스는 고등학생 때 텔레비전에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본 뒤에 처음으로 우주여행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평생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발사 장면으로 완전히 마음을 뺏긴 것은 아니었다. 몇 년간 방송에서 우주 왕복선 발사 광경을 지켜본 덕택이었다. 곧 그는 나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 가지 정보가 다른 정보, 또 다른 정보로 이어졌다. 도예 명장인 워런 맥켄지의 경우 대학때 회화 강좌들의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들었던 도예 수업에서 처음 흥미를 갖게 됐다. 그 뒤로 위대한 도예가 버나드 리치의 책 도예를 알게 되었으며 1년 동안 리치의 도지 생활까지 하면서 관심을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인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은 더욱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마크 베트리의 예를 들어보자. 그의 요리책과 음식에 관한 수필은 내게 그 어떤 책보다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그는 학창시절 내내 시만 봤던 학생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학교에서는 늘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에 반해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사우스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칠리아 출신의 할머니 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미트볼과 라자냐 같은 음식을 만드셨는데 나는 늘 일찍 할머니 댁에 가서 도와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11살 무렵부터는 집에서도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어졌죠. 10대가 된 베트리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그 일을 좋아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였을까? 동기 중에 하나는 용돈벌이였지만 또 다른 하나는 주방에서 느꼈던 동지애 때문이었다. 그 무렵 나는 인생의 낙오자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색했고 말도 더듬었죠. 학교에서는 모두가 나를 괴상한 녀석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리사들이 요리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친절하고 나를 좋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리의 요리책을 읽어보면 요리계에 그의 친구와 멘토가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책장을 넘겨봐도 베트리 혼자 찍은 사진을 몇 장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베트리의 여행에서 감사의 글을 읽어보라. 그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의 이름만 2쪽 넘게 나열되고 그 중에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글도 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언제나 저만의 길을 찾게 허락해주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두 분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열정이 계시처럼 단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짜증나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반의 관심은 사라지기 쉽고 모호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힘껏 기르며 다듬을 필요가 있다. 졸업식 축사 연사들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그들은 열정에 관한 사례의 연구감이므로 초기 경험담에서 배울 점이 많다. 뉴욕타임스 십자 말풀이 편집자 윌 쇼츠는 어머니가 작가이자 언어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외할머니는 십자 말풀이 팬이었다. 쇼츠는 언어에 대한 흥미가 자신의 유전자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이력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쇼츠는 읽고 쓰기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십자 말풀이 책을 보게 됐다. 나는 그 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래서 나만의 십자 말풀이를 만들고 싶었죠. 예상대로 그의 호기심을 처음으로 자극했던 십자 말풀이 책에 이어 다수의 자극제가 있었다. 낱말, 수학 퍼즐 등 온갖 퍼즐을 보았죠. 곧 쇼트는 주요 퍼즐 작가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그의 영웅인 샘 로이드의 도버북스 전집은 물론 그에게는 익숙하지만 내게는 이름도 낯선 퍼즐 작가 6명의 책들을 수집했다. 누가 그 책 전부를 사줬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 밖에 그녀는 또 무엇을 해주었을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카드놀이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내가 조용히 놀도록 종이를 한 장 가져와서 격자로 줄을 긋고는 긴 단어들을 가로 세로로 칸을 가로질러 써넣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만의 퍼즐을 만드느라 즐겁게 그날 오후를 보냈죠. 어머니는 카드를 치던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 내게 와서
격자의 번호를 매기고 뜻풀이를 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내가 처음으로 만든 십자 말풀이였죠. 그 후에 쇼츠의 어머니는 나는 물론 어떤 어머니도 흉내내기 힘든 진취적인 행동을 했다. 내가 십자 말풀이를 만들자마자 어머니가 그걸 팔아보라고 권하셨어요. 작가인 어머니도 잡지나 신문에 당신의 글을 출판해달라고 투고하고는 하셨거든요. 내게 이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작품을 투고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셨죠. 그가 마를이었다. 나는 14살에 처음으로 십자 말풀이를 팔았고 16살에는 퍼즐 잡지인 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게 됐어요. 쇼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머니는 내게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 라디오나 팝송, 록 음악을 즐겨 들었어요. 내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듯하자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기타를 빌려와 2층 침대 위에 놓아두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기타를 집어서 연주할 기회를 준 거죠. 하지만 연주하고 싶은 욕구는 십자 말풀이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 비하면 미미했다. 9개월이 지나도록 기타에 손도 안 대자 어머니는 기타를 돌려주었어요. 나는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지 연주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쇼츠가 인디애나 대학교에 등록했을 때 개별 맞춤 전공 제도를 찾아내 그가 자신만의 전공을 고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어머니였다. 현재까지 퍼즐학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서 쇼츠 한 명뿐이다. 제프 베저스는 어땠을까? 유난히 관심사가 많았던 베저스의 아동기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그의 어머니, 제키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제키는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지 2주 뒤에 베저스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베저스와 그 밑에 남매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고 회상한다. 나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장차 무엇을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제각각이었던 새 아이의 관심사를 신경 썼고 아이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이 즐거운 일에 몰두하게 두는 일이 내 책임이라고 느꼈어요. 베저스는 3살 때 큰 침대에서 자게 해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제키는 좀 더 크면 큰 침대에서 자게 되겠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베저스의 방에 들어간 제키는 드라이버를 들고 아기 침대를 분해하는 그를 발견했다. 제키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바닥에 앉아 그를 도와줬다. 그날 밤부터 베저스는 큰 침대에서 잤다. 베저스는 중학생이 된 뒤로 각종 기계 장치를 발명했고 동생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를 방문 위에 달기도 했다. 우리는 전자기기 소매 체인점인 라디오식에 굉장히 자주 갔어요. 제키가 웃으면서 말했다. 계속 다른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4번이나 간 적도 있었어요. 제프가 부엌 찬장의 손잡이를 전부 끈으로 연결해 둔 바람에 문을 하나 열었는데 다른 문까지 죄다 활짝 열린 적도 있었어요.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지 한번 그려봤다. 절대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내가 제키처럼 장남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사로 성장하리라고 예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관심을 키워주는 상상을 애써 해보았다. 집에서 내 별명이 무질서 대장인데 무슨 일을 원하든 어떤 식으로도 허용해 주기 때문이죠. 제키가 말했다. 한 번은 제키가 친구와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베저스가 무한 큐브를 만들겠다며 건전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면 반사되는 이미지가 계속 달라질 거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제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한 큐브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질문도 하면서 들었어요. 제프가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나에게 내용을 전부 이해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이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라고 대답해줬죠. 고등학교에 올라간 베저스는 집에 있는 차고를 발명과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로 개조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베저스가 점심시간 후에 수업을 빼먹었다며 제키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베저스에게 오후에 어디를 갔었는지 물었다. 비행기 날개로 마찰과 양력 실험을 하게 해줄 교수를 알아보러 갔다는 아들의 대답에 제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구나. 알았어. 정식으로 학교의 인정을 받고 실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베저스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투자기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몇 년 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구축했다. 나는 늘 공부합니다. 윌 쇼츠가 내게 말했다. 새로운 낱말풀이와 주제를 찾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글쓰기가 지겨워지면 인생이 지겨워진 것이라는 한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퍼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퍼즐이 실증나면 인생이 실증난 거예요. 퍼즐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요. 내 아버지는 물론이고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릿의 전형들은 거의 모두 쇼츠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나는 대규모 연구들을 차례로 검토하는 동안 투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진로를 수정하는 일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에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일에 강한 흥미를 보이며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3년에서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일로 옮겨가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지인들이 있다. 다양한 취미에 빠지는 행동은 해가 되지 않지만 끝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도 열정을 좇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싹 트는 10대 시절을 회상해보라. 마음속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흥미의 싹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하면서 관심을 자극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은 윌 쇼츠의 에세이, 뉴욕타임스 십자 말풀이 맞히는 법의 문장들을 일부 빌려와 관심사를 탐구해가는 초기 단계에 적용할 만한 경험 법칙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당신이 확신하는 답을 출발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라. 당신의 관심사가 아무리 모호해도 직업으로 삼기에는 몹시 싫은 일과 다른 일보다 나아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추측하라. 좋든 싫든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십자 말풀이의 정답과 달리 당신이 할 수 있고 열정으로 발전할 일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라. 얼마간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다. 맞지 않는 답은 과감히 지워라.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연필로 써라. 반면에 이미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지 분명히 지각했다면 이제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 것은 새로움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 자신의 열정을 조출하는 명령이 나쁜 충고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열정을 키울 방법부터 이해하라는 주문이 더욱 유용한 조언일 것이다. 니체가 얘기했던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라는 글이 참 와닿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해야 하지만 나와 우리 모두가 경쟁에서 면제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되는 거지.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안 돼. 라며 애써 나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천재들의 이면에는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노력을 가능케 하는 열정과 끈기의 힘, 그릿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